손주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에 담긴 DVD를 꺼내 들었지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찍는다지만 예식장에서 따로 제작해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서둘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손주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제겐 아직도 어린애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가가 이어지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 서로를 축복하는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그저 흐뭇하게 눈시울을 적시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경에서 낯선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면 결국 집도 땅도 다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음악까지 섞여 있으니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그 억양이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분명 제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멎은 채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건배사와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짧은 한마디가 독처럼 맴돌았습니다. 집도 땅도 다 우리 차지.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흘려들을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가시 같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움켜쥔 채 화면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말이라 하기에는 목소리의 주인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며느리라 생각하는 순간 제 등골은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저는 그저 웃고 울며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미 제 등 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던 겁니다. 저를 향한 따뜻한 말들은 모두 거칠애였던 걸까?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맞겠지 설마. 하지만 이미 제 가슴 속에는 얼음장 같은 의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추억의 영상이 제겐 가장 무서운 증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손에 꼭 쥔 채 화면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순간적인 착각일 거라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면 결국 집도 땅도 다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시 뒤로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10초, 20초 앞뒤로 반복하며 집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보았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박수, 음악이 겹쳐져도 그 문장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귀로 분명히 듣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농담일 거야. 결혼식 자리니까 장난처럼 한 말일 거야. 그러나 곧바로 그 말끝에 스며든 싸늘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저건 농담이 아니야. 욕심이 묻어난 거야. 저는 다시 한번 되감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는 얼굴들, 서로 포옹하는 모습, 축복하는 목소리. 그 모든 따뜻한 장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말이 배경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집도 땅도 다 우리 차지.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눈길이 더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로만 그 소리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제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 함께 산 세월이 고스란히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온 웃음, 다정한 말들이 전부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멈춘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멎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뜻일까? 정말 내 재산을 노린다는 건가?
그렇게 되묻다 보니 오래전의 작은 장면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장난처럼 어머니 집은 진짜 알짜배기예요 하고 웃던 모습. 아들이 엄마 이 동네 땅값 요즘 장난 아니래라며 지나가듯 말하던 기억.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지금은 전부 이어져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렸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미로 들리진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라며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 대한 균열이 그 한마디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은 날이었지요. 손주의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직은 축하 분위기가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으며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아들이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등기부나 인감 같은 건 저희가 챙길게요. 순간 제 손이 젓가락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며칠 전 영상 속 목소리와 겹쳐지며 머릿속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내가 직접 다 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경계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그 말에 슬쩍 거들더군요. 앞으로 병원 다니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대신 재산 문제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친절한 듯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는 뚜렷한 의도가 묻어나더라고요. 재산 문제는 미리 해두라.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직은 내가 걸어다니고 은행도 직접 가니까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가시가 돋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이 단순한 배려인지 아니면 노골적인 압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었던 말이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식탁 위 공기는 겉보기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등기부, 인감, 재산 정리. 그 단어들이 밥맛을 싸늘하게 식혀버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서도 음식이 넘어가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단순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영상 속 말처럼 진짜 집과 땅을 노리는 마음이 드러난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까지 저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이미 날카로운 긴장감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내내 제 귀에는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금 전 며느리의 말이 차갑게 제 마음속에 깊은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설거지를 막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얀 종이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더군요. 어머니, 이거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순간 저는 그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인감증명 위임장이었습니다. 서류 가장 위에 굵은 글씨로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오던 불안이 그 순간 제 앞에 현실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며느리가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위임장만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은행이고 등기 소고 다니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명만 해두시면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말은 친절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귀에는 꿀처럼 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입안에서 단맛을 내지만 삼키고 나면 쓴맛이 도는 약처럼 속이 쓰라리게 들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미리 증여라도 해두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폭탄 안 맞고 깔끔해요.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상속세가 워낙 높잖아요. 괜히 한꺼번에 넘어가면 세금만 더 내요. 생전에 조금씩 증여해두면 세율도 낮아지고 절세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갑자기 상속으로 몰리면 손해만 보시니까요. 어차피 다 가족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저는 속으로 숨을 고르며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별다른 감정 없이 담담했지만 며느리의 말투에는 이상한 확신이 배어 있더군요. 마치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집 같은 큰 자산은 나중에 상속으로 한꺼번에 잡히면 세율이 확 뛰어요. 미리 제 이름으로 옮겨두면 세금도 줄고 절차도 훨씬 간단해져요. 괜히 미루면 나중에 우리 다 힘들어져요.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야. 아들이 그렇게 덧붙였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다 할 수 있어. 괜히 번거롭게 만들지 마라. 말은 짧았지만 제 안에서는 불덩이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당황한 듯한 표정은 잠깐뿐이었고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괜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웃음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론 다정한 미소였지만 속내는 이미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파문처럼 분노가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끝까지 태어난 척 웃어 보였지요. 그래, 알았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전 내 앞에 내밀어진 위임장.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마치 올가미처럼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밥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에서 작은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나누는 대화였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리던 말이었는데 곧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야. 이자만으로도 허덕이는데 더는 못 버텨. 이렇게 가면 다 무너져.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사정을 드러내는 목소리였습니다. 곧 이어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못하면 그냥 요양원 보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편하지. 그 말이 제 귀를 찌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주는 차가운 울림에 저는 마치 한겨울 냉수에 뛰어든 것처럼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더는 못 버텨. 집만 내 이름으로 하면 바로 대출 받아서 막을 수 있어. 아니면 팔아서라도 정리하면 돼. 그러면 숨통이 트일 거야. 저는 주방 문틈에 붙어 서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귀에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돈에 쫓기고 있다는 절박함, 그러나 그 해답을 제 재산에서 찾으려는 속내. 탐욕과 궁핍이 뒤엉켜 드러나는 민낯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해. 그 집이라도 빨리 정리해야 우리 살 길이 열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속에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고 지켜온 집이 그들에게는 빚을 막는 방패쯤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아들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집만 안 부리면 돼. 그냥 내 이름으로만 옮겨놓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끝까지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저는 문틈에 선 채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제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이 제 앞에서는 웃으며 효도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제 노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빨리 결정만 해주시면 다 해결돼요. 그럼 우리도 더는 이렇게 절박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구차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절박함 속에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그 진심은 애정이 아니라 욕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확실히 그들의 본심을 확인한 지금 무작정 화를 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버텨? 지금도 이자만 내다가 끝나. 어머니가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잖아.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똑 부러지듯 결심이 서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웃음이 거짓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제 인생을 계산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분노를 꾹 삼킨 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한숨,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오히려 더 생생하게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확인한 순간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지켜보기만 하던 제가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 사실상 뜬 눈으로 나를 샌 셈이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둡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보내야지. 그 차갑고 서늘한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 서자 괜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바뀌어 있으면 어쩌지? 도장을 몰래 쓴 건 아닐까? 내 이름이 사라진 건 아닐까? 곧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출력해 내어주자 저는 양손으로 꼭 쥔 채 한 줄 한 줄 내려다봤습니다. 갑구, 을구, 소유자 이름, 주소, 그 밑에 이어지는 내역들. 그곳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직은 내 이름 그대로구나. 그제야 숨이 조금 트이는 듯 했지만 마음 한쪽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아들 부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이지요.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나오자 발걸음이 저절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동네 지인을 통해 들었던 곳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앉아있던 법무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등기부등본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제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요. 법무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등기부에 나온 대로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유권은 온전히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변동사항도 없습니다. 지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혹시라도 가족이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절대 쉽게 내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니 서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확인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법무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해 보였지만 제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가족,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 이름, 그리고 제 인생.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 이대로 당하지는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등기소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도감이 분명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저 애들이 또 어떤 수를 쓸지 모른다. 내가 직접 대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준 그 법무사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법무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오셨는데 또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제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명의가 온전히 어르신 명의니까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매나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절대로 위임장은 쓰지 마셔야 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위임장을 맡기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동시에 속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법무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믿을 만한 중개사를 통해 정식 계약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어르신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인의 의사고 그 의사는 서류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뒤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겠더군요.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 결심이 몸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믿을 만한 중개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에서 성실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인은 반갑게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래 지켜왔지만 더는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중개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많은 사연을 들어온 사람이라 제 마음속 무거움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세요. 며칠 동안 몇 차례의 상담이 오갔습니다. 저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시세 확인, 매수자와의 조건 협의. 모든 절차는 제 손으로 직접 챙겼습니다. 한 번도 아들 부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제 재산을 우리 것이라 불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것이자 제 선택이었습니다. 드디어 계약서에 제 이름을 또렷하게 써넣는 날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중개인이 건네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훑어본 뒤 저는 단호히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지요. 며칠 뒤 통장에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았으니 이제 제가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소형 아파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이 크면 관리도 힘들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니까요. 중개인과 함께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햇볕이 잘 들고 주변이 조용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꼭 맞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었지요. 계약금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전날과 달리 한층 가벼웠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제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속에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계약금이 또렷하게 찍혀 있는 숫자를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이름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지킨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거다. 그렇게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들도 며느리도 평범하게 밥을 뜨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다 같이 거실로 옮겨 앉았을 때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손주 결혼식 DVD 있던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자꾸나. 그날 정신없어서 못 본 장면도 있을 테니. 아들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도 별다른 표정 없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DVD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환한 조명이 켜진 예식장과 웃음소리 가득한 하객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쳤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양가 부모가 인사를 나누는 장면, 축가와 박수. 잠시 동안은 모두가 흐뭇한 듯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화면 뒤편에서 스쳐가는 장면과 함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만 잘 넘기면 집도 땅도 다 우리 거야.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었겠지.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힘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땀을 훔치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확인한 저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탁자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이 집 이미 팔았다. 난 새 집으로 간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 그 말에 아들이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고 며느리도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직 내 이름이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너희가 무슨 수를 쓰든 더는 내들 뜻대로 안 될 거다. 거실은 고요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지켜보며 오히려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던 그 말 다 들었다. 나를 재산으로만 본 눈빛도 다 봤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내 손으로 지킨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들 부부는 마치 벽 앞에 갇힌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결심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결과는 눈앞에 드러났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제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을 깨고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듯 붙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을 팔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시면 우리는 진짜 끝장이에요. 그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고 이미 다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애는 어떻게 하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너무해요.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순간 마음 한켠이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그 말, 제 인생을 자기들 빗막는 도구로만 본 그 본심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너희 사정은 내가 책임 못 져. 너희 빚도 너희 생활도 내가 책임져야 하니?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다.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지금 이러시면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은 간절했지만 뒤늦은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아는 거냐?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나 하고 집만 내 이름으로 넘기면 숨통 트인다고. 그 말 내가 다 들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우리도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까지 이렇게 등을 돌리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변명으로는 부족해. 나는 내 재산을 너희들 빚 갚는 데 쓰라고 준 적 없다. 내 삶은 내 거다. 내 집도 내 땅도 내가 지킬 거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너희 몫이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이 집도 이 관계도 더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제 삶을 지키겠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내 길은 이제 따로다. 이 집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나는 내 삶을 새로 시작할 거다. 니들 일은 알아서 정리해라. 그 말과 함께 거실 안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가족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였지만 저는 단단히 선 채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낯익은 벽과 가구들을 바라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얼마나 많은 웃음을 나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손으로 결단을 내렸고 그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쓰는 이불과 옷까지 몇 권의 책, 그리고 제 손때 묻은 작은 가구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사센터 직원들이 분주히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부엌, 방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나를 자유롭게 놔줘. 현관문을 닫고 나오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택시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마지막으로 집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그저 한때 머물던 곳일 뿐이지.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크진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아늑한 거실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지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 제 마음도 잔잔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집을 잃고 난 뒤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고 있다 했습니다. 빚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서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그건 이제 저들 몫이지. 더는 내 몫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 내가 알아서 하자. 더 이상 누구 욕심에도 끌려가지 말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자. 그 말을 되새기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을 제 힘으로 지켜냈다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자.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가자.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 풍경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